여러 부부. 어떻게 보면 이런 막 나쁜 부분만 부각돼서 그렇지 귀여운 부부였어요. 솔직히. 뭐 두 분은 19살의 자식이 있지만 두 분은 여러분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솔직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상대에게 기대가 커지지도 않잖아. 실망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못 봐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수동 공격을 하려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 이 사랑은 양날의 검이야. 그래서 그 누구야 걔 큐피트가 화살을 들고 다니잖아요. 화살은 상대를 죽이는 도구잖아. 상대를 상처 입히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큐피트가 워낙 귀엽고 이렇게 딱 쏴가지고 뾰로롱 이러니까 그 큐피트가 굉장히 아름답고 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활을 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양면성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 같은 순수한 아이가 사람을 상처 주잖아. 사랑이 순수한 감정이지만 상대를 상처 주는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 여러 부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 이 아내는 정말 순수하게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버티겠지. 근데 왠지 큐피트가 사탕을 나눠주고 다녀? 이거는 사랑의 신이 아니라 우정의 신 같아. 그냥 너의 마니또 약간 이런 느낌? 사랑은 화살에 꽂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났음에도 그냥 사랑에 취해서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 상처 났잖아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두려워하고 그 사랑의 속성은 화살이 맞는 것 같아. 사탕이 아닌 것 같아. 아내가 뭐 철이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의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온 분들이 도움을 그래도 많이 받아서 갈 것 같아. 뭐 우리나라 뭐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서 겪는 남편과 그리고 저렇게 수동 공격을 하면서 마음을 풀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거를 관찰자 입장이지만 정면으로 다 받아냈던 자식들까지 하면 비극이죠. 사랑이라는 게 멀리서 오면 귀여운 큐피트가 화살 쏘는 거지만 정작 화살을 맞는 입장에서는 피가 철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신은 집에서 벌어놓은 돈을 축내는 아내가 꼴 보기 싫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좀 과장해서 말해서 모든 남편들, 아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부가 아무리 이제 이 사람이 그래 집에서 애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돈 벌고 남편이 집에만 있다. 뭐 남편이 셔터맨이다. 똑같은 감정이 순간순간 들 수 있어요. 예. 아내한테도 그렇게 대놓고 나가서 돈 벌어라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그래, 이거는 외벌이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순간 나 혼자 너무 힘들다고 했다가 또 그래.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또 배우자 보면은 또 마음이 풀리고 아유 내가 무슨 생각을 이랬다가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이 남편은 아내를 보면 약간 집에서 가요 무대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 있지. 그래서 저기서 이제 내 했다고 항상 저 생각만 하고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내 아내는 지금 웃고 있지만 눈은 살짝 울라 그래. 표정이 굉장히 서운하죠. 아주 평온한 반응으로 100% 진실로 나왔고요. 확신의 진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돈만 축낸다 생각하는 게 이제 아쉽다. 근데 이제 남편이 봤을 때 자기의 이런 노력의 정도랑 아내를 생각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남편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를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표현을 했을 때 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칭얼댐 그리고 더 강한 수동 공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한테도 그런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왜냐면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아빠 같은 행동이 나올까봐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랑 싸우는 거를 두려워해요. 아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까봐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지적이나 뭐를 하긴 하겠지. 근데 아내는 남편이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지적하는데 생각할 수 있겠지. 남편은 아마 속으로는 엄청 참고 있을 거야. 그것보다 훨씬 더 폭력성이 잠재돼 있거든요. 근데 폭력성이 잠재돼 있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폭력성은 나쁜 것 같지만 어떤 거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선을 지키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인내하는 마음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고 이참에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20세로 돌아가도 남편과 결혼할 겁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했어. 남편은 씁쓸하지만 남편은 아내 이상형이 자기일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서장훈 씨가 묻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아내랑 결혼할 거예요? 20살로 돌아가도? 한대. 거짓말 탐지기 없으니까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되지. 근데 여기서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는 20살로 돌아가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 못해. 저게 이제 거짓이 나왔죠. 고민한 기색이 여기서 이제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건 천생연분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다시 20살로 돌아가도 다른 사람보다 지금의 남편이 낫지 않을까? 그래, 누가 지금 19 아내가 하는 그런 아이 같은 행동을 누가 받아주겠어? 누가 저렇게 하루 종일 자기 몸 갈아 넣으면서 살면서 그걸 받아주겠어? 그거는 아마 아내도 알걸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못해. 이번에 24 광수가 했던 젊은 시절에 불타는 사랑을 하면 그 상처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불타는 사랑을 했을 거잖아요. 20살에 주변에 만류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 그래도 20살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가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첫사랑에 가까운 존재였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내는 뭐 화가 났어. 자기가 돈만 축내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지금 돌아와서 그게 이제 화가 났지.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도 재판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 아내는 여전히 이제 애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아내는 끝까지 우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세상은 남편 같지 않죠. 남편은 우기는 것을 그래도 수용하고 들어주지. 예전에 남편도 혈기 있고 어린 시절에는 아빠 자신의 남편의 아빠 같은 폭력성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스스로도 당황하고 경악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아내랑 말을 안 하게 돼. 아내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어떤 폭력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순간 인지하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는 거랑 얘가 달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더 결심해버리거든. 더 회피하거든. 그러면 더 회피형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감정 표현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집안일은 뭐 30까지 하다가 갑자기 30대부터 안 한다? 아니면 이 부분은 어쨌건 뭐 한 40에 가까운가? 35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빡세게 하다가 그 뒤로 집안일을 놓은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보니까 집안일이나 이런 게 그렇게 물론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소름 끼치게 열심히는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35까지 열심히 집안일 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은 벽지에 커피가 묻어있다? 이런 걸 견디질 못해요. 뜯어진 벽지 앞에 아래에서 자는 거를 못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되거든요. 저도 이 아내분 여러 아내분 이해합니다. 나도 그냥 벽에 뭐 커피 뭐 묻어있고 벽지 뜯어져 있어도 나는 솔직히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이 아내도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게 되는데 내가 저런 데 있어서 벽지 막 뜯어진 거 보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야. 아니면 청소 이렇게 털 막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걸 보면 어지러지래요. 정신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가닥이 있는 분들은 이걸 나중에 모아서 치워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던하게 또 그런 성격이 정서적인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공허함에 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지. 공허함에 지금 변할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공허함에 변했다 이러면 이 전의 생활 양식과 지금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를 만한 게 없어.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공허하지 않아서 했을 행동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어쨌건 주부로 살아왔으니까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밥 차리고 뭐가 있을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분리돼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허함은 있겠죠. 40에 애들이 독립했어. 남편도 이제 아내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41, 39, 2살 차이군요. 자, 이미 한 번 이혼하고 재결합 이후에도 계속된 갈등. 둘 다 이제 이혼의 불씨는 남아있는. 중간에 이혼도 했었죠. 이혼을 그렇게 한 이후에는 아내는 나 좀 바라봐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남편도 그때 이혼을 받아준 이후에는 내가 아빠처럼 행동했으니까 나는 이혼당해도 싸다. 이 여인을 놓아주자.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그 회피형 특유의 사고방식이 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갔고 아내도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결국 아버지 같은 모습이 나와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없이는 못 살겠으니까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지. 그러면서 남편은 아마 그런 결심을 했을 거야. 나를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완전히 죽이자. 완전히 삭제하자라는 게 가장 큰 결심이었을 거고 남편은 더더욱 회피하는 성향이 짙어졌을 거고 그 회피 성향이 일로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의 대부분을 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지쳐서 이혼했겠지만 그 이혼의 제안을 아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지금보다 명분이 있었죠. 그때는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이제 갓 20살 된 친구가 집안의 예절이나 이런 것도 집안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받아 가면서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 시어머니랑 트러블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고 시어머니대로 쟤는 너무 뭘 모른다 이러니까 얘를 일단 종교 활동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끼고 가르치려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그런 트러블들이 자식이 아니니까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시아버지 귀로도 들어가고 시아버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또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술 먹고 훈육한답시고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런 그런 속에서 아내는 이제 못 견디는 거고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하지. 20살, 이제 뭐 20살 넘은 친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어. 차라리 지금 남편이 그대로 가면은 뭐 하려면 하겠지. 근데 30 먹고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20살짜리가 중간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 근데 이제 아내는 그걸 못하는 남편이 너무 서운했겠지. 말 그대로 이 남편 하나 믿고 지금 이 섬으로 이사를 온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지쳤다기보다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지쳤다기보다는 이 가정에서의 그 아내를 계속해서 뭘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지쳤을 가능성이 있겠지. 남편의 이혼 의사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재산 분할이 시작이 되는데요. 재산 분할은 현재 재산은 집 시세에서 채무를 빼서 총 3천. 아내는 5대5. 근데 남편은 7대3. 근데 여기서는 살짝 자존심 싸움이더라고요. 실제로 돈의 액수가 커서 돈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보다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와 똑같이 재산 기회에 행동했다고 인정받는 게 싫은 거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조금 받는 것도 아내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고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5대5. 근데 이제 20년을 살았다기엔 중간에 이혼을 했었지. 2015년 10년 전에 이혼을 했었구나. 남편은 뭐 재결합한 후부터 몸이 부서지라 일을 했어요. 남편은 재결합하면서 실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재결합을 했겠죠. 그게 한편으로는 재결합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다시 가정을 이룬다지만 가정을 이루면서 이 가정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을 이뤘을 때 내가 또 아빠가 돼가는 그거를 자꾸 마주하게 되는 게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야. 물론 돈이 필요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재결합하면서 아마 집에서 따로 나와서 살고 이러면서 집안의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상황들이 될 테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2015년도에 협의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을 갖고 왔군요. 그때는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이미 다 귀책 사유를 해가지고 5대5로 다 나눴네. 근데 남편은 6대4도 안 돼. 7대3. 이게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면서 이게 남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뭐 융통성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 7대3은 7대3 약간 이런 부분이지. 근데 이게 6대4나 7대3 300만 원 차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서장훈 씨는 바로 계산을 했으니 이게 300만 원 차이인데 뭐 그 정도로 갖고 그러냐.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죠.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는 전에 이혼할 때도 5대5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나 때문이다라는 자책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라는 마음으로 5대5를 해준 거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실제 이혼도 아닐 뿐더러 근데 이게 만약 실제 이혼이다 그러면 5대5로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에게 그런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어 당신 좀 정신 차려 라는 마음이 강하지. 아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게 아내의 마음이야. 내 남편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다라는 생각. 내 남편이 7대3 많아서 왜 저러지? 변했나?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 여기서 물론 이혼수능권까지 나왔으면서도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 아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 같아요. 이미 남편은 하나의 아내에게는 하나의 안전지대가 돼줬다는 거지. 근데 그 안전지대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니 본인은 변하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남편은 내 안전지대가 돼줬구나 이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기부스는 끝났고 이제는 깁스를 풀고 나오자. 남편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안전지대가 돼줘서 그게 하나의 깁스가 됐잖아요. 깁스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썩어. 살 썩어. 깁스 풀 땐 풀어야지. 저번 이혼 때도 반반 억지로 해서 억지로 하겠지만 그래도 해주려는 남편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혼할 때 이 결과가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이제는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내가 성장해줬으면 좋겠다.
7대 3일 때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럼 조금 양보해서 그냥 100만 원 양보했어. 2천 대 1000. 근데 지금 이제 양육권도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는 게 애들 뭐 다 컸는데 뭐. 두 아이들의 양육권. 아내는 자기랑 더 유대가 가까우니까 내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근데 단지 애착이 형성됐다는 것만으로 양육권을 갖고 가기는 어렵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아내가 확실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대가 남편이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대가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빠에게 칭얼대지 못했던 거를 지금 다 몰아서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지쳐가 버리는 거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남편을 아빠로 보고 있어. 애들은 그냥 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놀고 있어. 학교를 안 가. 근데 주말에 아빠가 없어. 회사 갔대. 그러면 아빠한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전화하겠지. 보통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지.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투잡하고 있으니까 본업은 납품기사고 부업은 배달대행. 여기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는 건데, 신중히 말씀드려봐. 자기는 말하기 싫지만 고객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이쪽 변호사님의 고충이 느껴지죠. 양육비는 남편 본업 월급의 전액. 월급 전부는 아니야. 투잡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놔. 본업 수입은 217만 원. 부업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수입이. 그러면 양육비로 월급 전액을 받고 싶대. 본업 부업 총 합쳐서 360. 그러면 아까 본업이 217만 원이었으니까 한 140만 원 정도가 부업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143만 원이네. 그래서 피양육자는 18살. 한 명은 이제 양육비는 거의 끝났고 14살 이 친구가 남았네. 그러면 900만 원이랑 200만 원. 이 구간에 따라서. 그러면 합쳐서 뭐 200, 거의 뭐 220이네. 거의 220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220에서 양육, 이걸 남녀가 합친 거거든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이 그 부부 합산 소득을 이 안에서 맞추고 그거를 다시 부부 각각의 비율로 나누고, 근데 이제 아내는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최소 양육비를 이제 빼는 거구나 여기서.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한 게 한 160 정도. 근데 지금 저렇게 저 정도 수입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 재산을 이렇게 더 모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남편 건강이 안 좋아져서 부업을 못하면 당연히 소득이 준다. 근데 이제 아내도 그냥 칭얼대는 거지. 아이들을 양육할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대학에서 패션 전공 하고 싶어서, 그리고 첫째 아들의 대학 뒷바라지. 뭐 당연히 이거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 저걸 바라면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아내도 지금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변호사 인생에서 처음이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주장했던 거에서 이제 돈을 20만 원 빼주면서 양보할게요라고 하는데, 지금 아내는 협상이나 이런 걸 잘못 배웠어. 그 협상의 이론 중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 앵커링, 협상에서의 앵커링, NLP나 이런 최면에서의 앵커링 말고 협상에서의 이제 앵커링 효과를 이용하는 것 중에는 처음에 이제 질러놓은 숫자가 기준값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집 보러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전세가 여기는 10억입니다 해서 10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억을 보여주면, 야, 여긴 굉장히 싸네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제 팔 때도 처음에 이거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하면은 이 100만 원부터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르는 값에 얼마만큼 그 차이가 나느냐. 처음에 그 지른 값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협상값의 차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항상 협상에서도 선을 넘으면 상대와 거래가 형성되질 않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내는 첫째가 성인이 돼도 양육비를 고정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정장님이 진짜 대단했다가 진지하게 임하셔야죠. 혼났어. 열아보고 지금 굉장히 온화하신 말씀으로 혼내주고 있어. 진정 아이들이 필요한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주장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법정 양육비대로 갑시다. 솔직히 160도 큰 돈이죠. 지금 남편분은 자기가 한 달에 버는 돈의 반을 보내는 건데, 이게 반이라고 해서 반이 아니에요. 물론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300에서 반을 보내면 반이 남는 것 같지만 고정비가 있거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정으로 뭐 교통비 그리고 본인도 뭐 월세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고 이러면 이건 실제로는 고정비를 빼고 계산하면은 반이 아니라 뭐 75%, 80%를 보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조영장님이 말씀하셨어. 아내도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내 요구사항 들어줘라. 그러면 난 이혼 안 하겠다. 둘 다 이혼할 마음 없죠. 서로가 그냥 좀 더 변해주길 바라는 거야. 남편은 정말 아내가 돼주길 바라는 거지. 딸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더 다정한 아빠가 돼주길 바라는 거야. 이 부분은 아내가 사고방식을 조금 더 고쳐먹어야 장기적으로 좋죠. 그 두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 왜냐면 둘은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고 아내는 빨리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치료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안 할 시의 조정사항. 아내는 폭언, 폭행, 효자손으로 때리고 도구. 지금 여기에서 아내의 폭력들, 지금 벽에 이렇게 막 묻은, 화나서 묻은 이런 커피 흔적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 지우는 게 어려워. 어려운 건 맞아. 저거 새로 하려면 이게 뭐 이렇게 화학약품으로 닦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진단 말이지. 저걸 막 구석구석. 저거,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새로 도배하자니 또 그 돈이 얼마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거는 지금 특수폭행이다는 얘기를 해요. 커피컵, 리모컨, 돌돌이, 효자손. 이런 것들. 위험한 도구들로 다 이게 특수폭행이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형법상 폭행죄다. 아내는 지금 잘 나왔어. 충격을 받아야 돼. 이게 어려서 뭐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른이 돼서 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범죄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내는 근데 내가 시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야. 법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나약함, 과거의 상처 그런 걸로 그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지 않아요.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어. 알고 보니 그럴만했어. 다 그렇지 뭐 아닌 경우가 어딨어. 특히나 이제 요즘 빌런들은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아닌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 그 빌런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빌런 사연 없는 빌런은 뭐 조커 정도? 조커? 또 누구 있지? 그래도 선을 넘은 행위는 본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법은 용서해주지 않죠. 물론 법에도 인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잘못은 잘못인 거지. 시댁에서 종교 강요하고 시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렸다. 당연히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 이미 그것도 이혼을 해버렸어. 5대5로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뭐 끝났지 뭐. 이것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도 되나? 아닌가? 아, 사연팔이 이성 꼬실 때 쓰는 방법. 사연팔이가 먹히는 거는 그래도 20대에는 잘 먹히는데 한 30대 중반만 넘어도 사연팔이로 이성 꼬시는 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아요? 나한테 이 사람이 사연 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덜해지잖아요. 사연팔이로 꼬셔지는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땐 상대의 어떤 모성애를 자극함으로써 모성애가 많고 감성적인 분들은 그런 사연팔이에 넘어가죠. 이렇게 힘든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이 갈등은 이때 끝났다. 그건 끝난 거니까 더 언급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잘못은 아내분이 더 여기서도 냉정하게 야 우리가 줘야 돼 받기는커녕 지금. 근데 아내분은 지금 그게 문제야. 자기가 PTSD에 시달리고 있다. 네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 그게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걸로 자기의 어떤 나쁜 행동들이 다 합리화가 되니까 정선을 못 지키는 거야. 내가 선이고 내가 가해자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의 어떤 악행은 선이 없어져. 이럴 때 전화하고 이럴 때 문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대요. 이게 스토킹죄가 되네. 이게 업무방해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스토킹죄가 되는. 근데 이거는 개인 사업자면 업무방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이 된다는 거는 나는 되게 놀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가지고 미행해서 외도 증거를 수집해다가 미행이 들켰어. 외도가 의심돼가지고 미행했는데 그래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역시 자비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법은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스토킹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유 없이 자행되는 아내의 스토킹. 그걸 스토킹으로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구나. 이거는 지금 남편 쪽 변호사님은 신났어요. 야 이거 다 범죄야 범죄. 뭐 아무래도 길게 어떤 논리를 펼치지 않아도 상대가 확실하게 가해자로서 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는 어쨌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안에서 또 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는 전화기 보는 거 이것도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위험할 것 같아. 근데 남편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어보는 행동. 형법상 이것도 야, 여러분들 그 배우자나 애인의 전화번호 열어보는 거 하면은 이 말을 하면 되겠다. 여자친구가 어제 뭐 했어? 뭐 핸드폰 보여줘. 이러면 이 말을 해.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뭐 했어? 했을 때 안 믿고 보자고 그래. 그러면 이거 외워놔. 지금 당신 행동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해요. 정보통신망 위반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그 다음날 솔로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뭐 뒤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잘 외워두시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멸적 그런 감정의 표현으로 형법상 모욕죄까지. 그래서 폭행. 야, 이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크다. 실제로 부부간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물론 이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막 상태 메시지 바꾸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야, 이건 오관왕이다. 이제 아내의 펠프스급으로 유책사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는 참지만은 않게 되겠죠. 아내도 자기의 행동을 참으려고 애를 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남편이 이러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쓰러졌으면 그거는 아내에게도 불행한 일이거든. 20살로 돌아가도 다시 만날 남편인데 지금 남편이 뭐 일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 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걸? 아, 업무방해는 업장에 들어가서 협박이나 폭언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냥 범죄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오히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아내는 잘못을 뉘우쳤고요. 남편 측 요구사항 1. 괴롭히는 5가지 행위. 나 괴롭히지 마라. 집안일 해라. 여기서도 나 청소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아내분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해요. 지금 봐봐. 이불을 들었다 내리잖아요. 그 이불 밑에 있는 거를 이틀에 한 번 쓸고 닦아라.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아내는 그래,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자기 감정을 깨끗이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아내로서 성숙해지는. 그래서 2025년 20주년 결혼 20주년. 아내의 요구는 올해가 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야. 2, 3, 4, 10주년이 됐을 때 리마인드 웨딩 촬영.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여기서 지금 남편에게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20살 젊어서의 사랑하는 사람과 살긴 했지만 그 시절을 너무 이쁘지 못하게 보냈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어른이 되기 싫겠지. 어린 시절의 자신은 불행했거든. 그리고 결혼해서도 잠깐 행복했지만 그 시절이 불행했단 말이지. 하지만 남편을 사랑은 해.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고 싶은 거야. 아, 그렇군요. 마침 여러 부부 분석이군요. 생각해보니 여러 부부 남편은 너무 4차원, 5차원 생각이 아닌가. 딸들, 아들들 이런 애들은 원래 부모의 사정을 잘 모르죠.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잘 신경을 못 쓰죠. 일단 부모가 힘들게 일을 해도 그래도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은 거고, 한번 들어가는 게 되게 비싸.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도 애들은 가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조차도 근데 내 탓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생각을 해는, 20년 전에 스티커 사진 찍은 게 다래. 그러니까 20년 전은 또 인생 네컷 아니잖아. 스티커 사진이잖아. 남편은 아내를 좀 딸 생각하듯이 하고, 아내는 자기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되겠죠. 리마인드 웨딩은 뭐야? 그래서 뭐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아내도 지금 이런 추억을 남기고 연애하듯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도 입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저축하기에도 빠듯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장훈 씨도 올해 당장 하는 건 좀 힘들고 저축해가지고 이제 30년, 20년 후부터 해라. 그렇게 매일 다정한 애정 표현 해주기. 그러니까 매일 다정한 애정 표현 해주기라는 말을 듣고 그 남편 표정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 근데 결혼식 사진은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 두 부부 결혼했던 사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왔었어 앞에서. 그래서 이쁘다는 말도 하고 사랑해 귀엽네. 근데 여기서 아내는 셋째 낳을까? 뭐 낳으려면 낳을 수 있는 나이지. 낳으려면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지금 현실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지. 당장 아내가 지금까지 엄마로서 뭔가 이런 책임을 다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미처 못 보여준 건 있으니까. 아내가 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남편 한정으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일종의 넓은 의미의 발작 버튼이야. 발작 버튼이라는 거는 뭐냐면, 넓은 의미로 가면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다. 어떤 환경에 처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불안의 체계가 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만 만나면 불안한 부분이 터져 나와서 이 사람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연락이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 게 나오는 일종의 발작 버튼인 거야. 지금 아내의 발작 버튼은 남편이야. 남편이라는 발작 버튼이 생긴 건
남편에게서 아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한 그래서 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게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내는 딸 낳고 싶대. 이혼숙녀 캠프 와가지고 조정장에서 셋째 낳자고 하다니 되게 대단하네요. 전에 그 셔틀 부부 못지않네. 셔틀 부부는 여기서 이제 멀리서 키스를 날리더니 여기서는 셋째를 낳자고.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고생했다. 아 이거 좀 슬프네. 이제 고생했다는 말을 들려주고요. 아유 아주 그냥 둘이서 부러울 정도군요. 여기서 이제 조정장님도 두 분은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혼수녀 캠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아내는 서로 포건포건하지 않고 남편 업무 중일 때 전화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취미나 일거리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려면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전화를 못하면 그게 오히려 새로운 공허함이 되고 외로움이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남편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겠거니라고 생각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인간이 성숙해져 가는 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걸 예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상상하고. 근데 지금 아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머리로는 알지만 상상이 잘 안 돼. 와닿지 않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리마인드 웨딩 촬영까지 하기로 하고 서로에게 애정 표현한다. 그렇게 여러 부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